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회학개론 강사 서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사회학개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공부하시는 방법이 기출유형 맛보기를 보시고 그 앞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출유형 문제 보면 사회학의 창시자로서 사회학을 사회의 진보와 질서들의 법칙으로 연구한 학문을 파악한 사람이 콩트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르켄, 베버, 콩트, 마르크스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 파트 1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두 번째 이제 18페이지로 가면 우리가 이제 사회학의 시적 오기스트 콩트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사회학이라는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회학을 다른 개별 학문으로서 연구를 해야겠다고 말한 사람이 콩트고요. 즉 두 번째 이번에 보면 사회의 진보와 질서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콩트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콩트가 한 얘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름에 관련돼서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사회학에 분류해서 정학과 동학이 있죠. 우리가 정태적이라는 말이 있고 동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태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 기본 질서 상태에서의 모습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보면 사회가 유지되고 기능하는 질서의 법칙이고 거기에는 유기체적 접근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명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제가 유기체로서 제 안에 있는 부분들이 조화와 균형, 눈, 코, 입, 내장 이런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즉 질서가 유지될 때의 모습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동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동태적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는 끊임없이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진보를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 발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동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기체적 접근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사람으로서 생물체, 유기체적 성격을 띠고 제 전체라는 서호성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사회라는 큰 곳이 있고 그 안에 교육,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의 제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사회도 유지된다라는 거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합의론적 관점에서 유기체를 정확하게 접근시켜야 되고요. 또한 명목론과 실제론에서 유기적 접근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콩트는 그 맨 밑에 보시면 그 인류 지적 진화의 3단계 법칙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뭘로 합니까? 신학적이고 운명적인 단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제와 군인, 즉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굉장히 강조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2단계는 형이상학적이고 우리가 논리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성직자와 법률가가 굉장히 중요시 됐고, 3단계에선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과학자나 이런 경영자가 중점을 둔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거기서 실증 과학의 위계가 있죠. 맨 처음에 수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사회학, 그래서 사회학이 맨 끝에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콩트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체적 성격, 그죠? 그 다음에 3단계 논리 정도로 잘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마르크스라면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갈등론적 관점의 기본적인 사람이고, 마르크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유물론적 변증법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만들어낸 사람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보면 변증법적 유물론, 노동가치설, 사회주의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증법이라는 건 뭐냐면 정, 반,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 유물론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는 좀 이따 하겠지만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떠한 물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라는 개념이 유물론이고,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관념론이죠.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르크스는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마르크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변증법적 유물론, 두 번째가 노동가치설. 그래서 노동이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 프랑스의 사회주의 사상인데, 여기 프랑스의 사회주의 사상은 생시몽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공상주의자라고 그래요. 즉
이상향, 유토피아를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그거와 좀 다르게 어떻게 역사적 발전과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최후의 국가, 최후의 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 것인가를 연구했었고 그걸 발표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 실현 방안이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크스의 관점은 관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영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 구조보다는 하부 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물론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같이 힘을 이루면 살아가는데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억압을 당하고 그 노동자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본주의 비판 3번에 프롤레타리 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 위는 법, 도덕, 가치, 이념, 정치, 종교, 문화, 그러니까 경제적 요건이 아닌 나머지 것들을 상부 구조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반대로 하부 구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것이 하부 구조가 되고 이 하부 구조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공산주의 체제에서 노예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봉건제. 여러분 봉건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주와 그죠? 소작인이 있는 관계를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그 관계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관계. 그래서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있는 다음에 이제는 노동자 중심의 혁명이 일어나 노동자의 세상, 사회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학 이론의 선구자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스펜서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스펜서. 계속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스펜서라는 사람은 굉장히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이 사회 유기체설은 두 가지 이론에 항상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는 뭐다? 생물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생물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유지를 하는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유기체설에서 나오는 게 우리 책에는 이제 합의론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다른 책들에는 기능론이라고 나오는 책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즉 사회는 전체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부분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을 때 유지와 조화,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관점. 그 다음에 사회 실제론이라는 게 있죠. 사회 실제론은 개인과 사회 중에서 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 우리가 왜 사회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 두 가지에서 사회 유기체설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스펜서는 사회 유기체설을 근거로 하고 또한 단순화해서 복잡화로 가는 발전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진화론이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단순사회, 복합사회, 이중복합사회, 삼중복합사회인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야 될 점은 그 넘겨서 군사형 사회와 산업형 사회의 비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사형 사회는 기본적으로 권력에 의한 강제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군사적 사회죠. 그러니까 좀 자유가 발전되지 않은 일종의 강제력이 굉장히 강한 사회를 우리가 군사형 사회라고 하고 군사형 사회가 조금 더 진보를 하게 되면 산업형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형 사회는 뭐예요? 개인들의 자유를 중시해서 그들이 분권하는 형태로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협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산업형 사회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도표에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보시면 되는데 뭐 포인트를 잡으시고 외우셔야겠죠. 권력 중심, 자유 중심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서 잘 보세요. 스펜서는 자유주의를 굉장히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자유롭게 놔둬도 강제력이 없더라도 적자 생존의 논리가 있잖아요. 적자 생존이라는 것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지. 굳이 뭔가에 강제력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기 때문에 굳이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유로움,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넘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스펜서는 진화론적 관점에 의한 사회 유기체설, 군사형 사회와 산업형 사회로 나누어 보시면 된다. 자, 뒤늦게임으로 갑니다. 자, 뒤늦게임은 뭡니까? 최초의 프랑스 사회학자다라는 거고, 특히 여기는 사회적 사실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뒤늦게임. 베버는 사회적 행위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에요. 사회적 사실이 어떤 것이냐를 묻는 건데, 즉 뒤늦게임에서는 거기 포인트 잡으세요.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거부한대요. 즉 심리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회현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은 개인의 심경 변화가 깔려있다는 건데, 이 뒤늦게임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주어진 사실 때문에 사회적인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개인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사회현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 니은에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환원론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다가 넘겨가면 사회 분업론에 가면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전개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기계적 연대, 동질화된 사람들 사이에서의 기계적 연대에서 이제 유기적 연대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가 발전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농사면 농사 이렇게 짓는 사람들,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계적 연대가 아니라 유기적 연대,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특성을 가진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연대할 수 있다. 그걸 유기적 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27페이지에 보면 자살론이에요. 자살론.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살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울증에 기반한 자살이다. 그럼 뒤늦게임은 아니에요. 왜냐면 뒤늦게임은 자살을 하는 이유도 사회적으로 주어진 사실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 사람이 뒤늦게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연구 핵심에서 자살이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니은에 보시면 기억 보면 규제력이 강한 사회에서 자살률이 낮고 사회 통합이 높고 규제력이 낮은 사회에서 자살률이 높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뭉쳐있으면 잘 안 죽는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없고 그러한 결속이 약하면 자살률이 높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규제력이 약화된 사회에서는 이기적 자살, 사회 통합의 정도가 있으면 이타적 자살. 그래서 이 자살의 유형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뒤늦게임에. 자, 자살론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기적 자살, 그 다음에 이타적 자살, 그 다음에 아노미적 자살이 있죠. 잘 보세요. 이기적 자살은 뭐 딴 게 아니고요. 내가 살면서 힘든 거야.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수능 시험을 봤는데 내가 수능 시험을 너무 못 봤어. 그래서 기분이 나빠.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살을 선택한다는 게 이기적 자살입니다. 반면에 이타적 자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 투사들이 일본의 고위 공직자를 공격한 후 내가 거기에 가서 문초를 받고 내가 이러한 그런 자백을 할 것이 두려워서 내가 독약을 먹고 자살해 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살하기 때문에 결속력이 높은 사회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노미적 자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노미는 가치관의 혼란 상태를 얘기하죠. 나의 규범이 잘 안 잡혀. 즉 사회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규범과 사회적인 규범이 왔을 때 혼란스러워서 자살을 택한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기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에는 결속력의 차이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종교의 발생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베버로 갑니다. 베버. 베버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사회학의 궁극적인 단위를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인간의 행위로 봤다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스펜서와의 차이점, 콩트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앞에 앞에 나왔던 이제 기본적으로 콩트라는 사람이 있죠. 콩트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사실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환원론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에서 시작이 되어 있고, 여러분 이번에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회적 형성물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실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회적인 것이 결정되고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환원론을 거부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분은 사회적 형성물을 독자적인 사회의 실제성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는 주관적으로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가 배번은 사회학에서 이러한 것들이 배버긴 하지만 특히 어느 쪽에 가서 계층과 계급 이론에서 계층 이론 그리고 관료제 이론에서 배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버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어땠어요? 자본주의가 나타난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본적으로 칼뱅을 기초로 한 예정서를 중시한 사적의 이익 추구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개신교의 윤리와 적합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한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현대적 사회학에는 미드가 있고 파슨스가 있겠죠. 그래서 파슨스는 뒤에 가서 AGIL 구조 기능주의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미드 같은 경우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라는 것을 쓰는 거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즉 상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에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 상징이고, 기본적으로 언어와 문자와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고,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여기는 사회학의 연구 대상을 미드라는 학자는 뭐라고 한 겁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한 사회가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시적인 분석이 아니라 미시적인 분석으로 간다라는 걸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슨스는 뭡니까? 구조 기능주의를 얘기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 강의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요점 정리해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많이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다 풀어보시고요. 문제는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사회학의 대상이 있겠죠. 대상. 사회학의 대상. 그러니까 파트 1, 2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럼 사회학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사회학은 과거에는 개별적인 학문으로 추앙을 받지 못했다가 이제 거의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학문으로 연구를 받게 되었다라는 걸로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사회학에 대한 비난이 하이픈 학문과 스캐빈저 학문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이픈은 달고 다른 학문에 있어서 그냥 기존의 학문에 이렇게 달아서 쓰면 사회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캐빈저는 남은 걸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독자적인 영역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 누굽니까? 진멜과 소로킨, 특히 진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회학에는 고유한 연구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봤을 때 거기 보면 디귿 보세요. 디귿에서 개별적인 전문적인 고유 영역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학도 경제학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과학인데, 그것을 연구할 때 다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사회학이라는 기본적인 그러한 요소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어떤 겁니까? 이 진메린 학자는 리을에 보시면 상호작용의 형식을 연구하는 것이 뭐다? 사회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소로킨이라는 사람은 뭐야? n 플러스 1이죠. 어떠한 학문이 있으면 그 학문과 그 학문의 차이점을 연결해 줄 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 사회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멜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자.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의 형식을 연구하자. 그 다음에 소로킨은 뭡니까? n 플러스 1, 다른 학문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이 사회학이다 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학 연구 대상에서 뭐 문화, 퍼스널리티, 집단과 사회 구조, 사회 변동, 이거는 우리가 이 사회학 개론이라는 과목의 그런 단원으로서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 연구 관점에 실제론적 관점과 명목론적 관점이 있겠죠. 자, 실제론, 그 다음에 명목론적 관점이 존재한다.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있으면 그 안에 구성원인 개인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사회의 영향력에 의해서 사회의 영향력에 의해서 개인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이 독학사를 듣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 사회가 기본적으로 기본 학벌을 가지고 있어야만 인정을 해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러한 독학사를 따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즉 개인은 굉장히 어때요? 수동적인 존재고 사회가 무슨 존재다? 능동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즉 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 존재. 그죠? 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이다라는 거죠. 즉 개인이 합쳐져도 사회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즉 사회는 또 다른 실체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다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특히 남자들의 이상은 일본 여자들이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막 와 저런 예의 바른 여자를 부인으로 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가요? 그렇게 예의 바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35년간의 강권 통치를 하면서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즉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일본은 착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죠. 다른 거. 이해가시죠? 즉 실제로는 개인은 사회에 영향을 받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명목론은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개인이 모여있는데 개인이 모여있는 것을 부를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회라는 이름을 만들어버린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개인과 사회에서 사회는 어때요?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죠. 실체가 없고 개인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특성의 주체다라는 거죠. 즉 사회는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능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위랑 똑같이 쓰면 어때요?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이 아니라 사회는 개인의 합일 뿐이죠. 그죠? 여기는 사회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시면 실제론의 분석 주체는 개인이 되겠어요? 사회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무슨 관점? 거시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명목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시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크게 본다, 작게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론과 관련 있는 이론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 그리고 사회주의가 되겠죠. 특히 전체주의는 뭡니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전체주의가 되겠고요. 사회주의는 뭐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있죠.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은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의 보호수단으로 만들어낸 것이 국가에 불과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예시 패턴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 새누리당을 보고 찍을 거냐 민주당을 보고 찍을 거냐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받는 개인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을 보고 찍는다는 건 실제론이 되겠죠. 반대로 어떤 당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중요하다면 그것은 뭘로 가는 거죠? 명목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뭐 정말로 쉬운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데 고아인 남편을 감을 데리고 오면 고아기 때문에 안 되는 그가 둘러싼 환경이 문제가 있을 거니까 실제론. 그죠? 고아지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명목론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 두 가지의 관점이 있더라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학과 사회과학의 관계에서 뭐 정치학과, 경제학과, 심리학과, 인류학과의 관계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학의 연구 방법이 있겠죠. 연구 방법.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방법론적 이론론, 이원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그 다음에 체험적 이해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연구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논제는 뭐냐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의 대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학에도 분명히 기본적으로 일반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보여주는 사회가 보여주는 외면적인 모습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그 인간만이 가지는 특성을 보여주는 내면적인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죠? 왜?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의식, 심리, 동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긴 첫 번째 방법이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얘기하고 방법론적 이론론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자연 과학의 연구 방법과 그죠? 사회 과학의 연구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자연과학의 연구와 사회과학의 연구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반드시 외면적인 모습을 연구해야 되겠죠. 내면까지는 갈 수가 없죠. 왜냐면 요 두 가지의 방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증명할 가설이라는 걸 설정한 다음에 이 가설을 증명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증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통계 자료가 될 테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계량화된 자료를 쓸 것이기 때문에 내면은 계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외면적인 모습, 밖으로 관찰되는 모습만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설명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즉 어떠한 것의 인과관계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방법론적 이론론을 우리가 이원론과 따로 분류했지만 어쨌든 이걸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증명하겠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증명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증적 연구와 비슷한 성격을 띈다 라는 거죠. 반대로 방법론적 이원론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죠. 이유는 우리가 이 방법론적 이원론의 연구 대상은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있는 심리, 동기, 의식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자연과학 연구와 그죠? 사회과학의 연구가
같을래야 같아질 수 없겠죠. 같을래야 같아질 수 없다. 왜? 자연과학은 심리와 동기와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생명체에 대한 연구고, 이 사회과학의 연구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관적인 지표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같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가설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심층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거는 뭐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심층적 자료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무슨 연구라고 하시면 돼요? 해석적 연구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연구의 주제가 달라요. 여기는 뭡니까? 뭐 광고가 소비자의 호응도에 미친 영향 이런 거겠죠. 그럼 광고라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광고를 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이냐를 연구하는 게 주제라면, 즉 A와 B의 상관관계,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무엇이 목적이라면, 법칙 발견이 목적이라면, 그죠? 여기는 어때요? 내면적인 거죠. 국제 결혼한 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한다 그러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고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칙이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고, 이 결론이 하나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경향과 성향을 나타내준다 라는 걸로 나타나면 되죠.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은 양적인 자료를 쓸까요? 질적인 자료를 쓸까요? 당연히 계량화니까 양이 중요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양적 연구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양은 중요하지 않고 그 어떤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질적 연구다라는 거죠. 질적 연구. 그래서 실증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론론, 양적 연구. 해석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 질적 연구. 그래서 맨 밑에 나와 있죠. 실증의 연구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죠? 방법론적 이론은 해석적 연구 방법 발전했다.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주제를 놓고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53쪽에 방법론과 이론론, 이원론, 그 다음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겠죠. 당연히 요거의 단점은 뭐겠어요? 인간의 심리, 동기, 의식을 만들어낼 수 없고, 방법론적 이론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칙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결론의 도출 불가해진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챕터 3로 가면 사회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조사 방법. 거기에서 이제 조사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른 이름으로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현지 조사와 사례 연구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지 조사는 그냥 체험적으로 내가 단순하게 연구를 한다면 되시고, 그 사례라는 것은 모든 사례를 연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조금 전문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연구하는 것, 특정한 예를 잡아서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본조사와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표본조사, 설문조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면 표본이 필요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인구주택 총조사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설문지를 돌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신뢰성이 있는 표본을 잘 선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표본을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만 조사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을 조사함에 있어서 여고나 혹은 남고만 조사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표본을 잘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 수집 방법에 5가지 정도로 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질문지법이 있고, 두 번째가 면접법이 있고, 세 번째가 참여
관찰법이 있고, 그죠? 네 번째가 문헌연구법이 있고, 다섯 번째가 실험법이 있더라라는 걸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질문지라는 것은 설문지를 돌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설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를 기본적으로 종이로 한다고 봤을 때 장점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거, 적게 드는 거. 그렇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통계 처리가 굉장히 좋고 분석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왜? 퍼센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어때요? 일단 문맹전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회수율, 응답률이 떨어질 수 있고 무성의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 이제 학교 시험 보듯이 즉 잣대로 그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면접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대면 접촉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장점은 심층적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층적 정보. 심층적 정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질문을 보충 설명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무성의한 답변이잖아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은요?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죠? 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거죠.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말도 못하는 사람한테는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의 기본적인 건 뭐예요? 장점은 참여관찰은 이제 말과 글, 언어적인 제약이 전혀 없는 거죠. 여기는 글을 읽어야 되고, 여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제약이 없어. 그래서 원시인, 그 다음에 어린이에 가능한 것이 이 참여관찰법이라는 거다. 그래서 참여관찰법은 장점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실제성,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언어적 제약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점 뭡니까? 당연히 그 여러 가지 상황에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가서 있는데 그러한 내가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경계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상황을 얻을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도 이제 뭡니까?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조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여관찰법은 요즘에는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뿌리는 거죠. 아마존의 눈물 같은 거. 그 다음에 문헌연구법은 어때요? 책 보는 거죠. 책 보는 거. 그래서 장점은 우리가 1차 자료라는 단어와 2차 자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차 자료는 내가 조사한 거고 2차는 남인데 1차 자료를 얻기 힘들 때 쓰는 것이 문헌연구법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그죠? 시공간의 제약도 좀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등이 있고, 단점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의 문제겠죠. 어떠한 자료가 어떠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실험법은요, 이런 거겠죠.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단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사를 하겠죠. 만약에 점수로 한다면 우리가 서원각 강의를 들었을 때 독학사 합격률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A와 B에 대해서 일단 점수를 따지겠죠. 사회학 개론 점수를 따집니다. 그 상태에서 점수를 따진 상태에서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사를 넣는 거죠. 조사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게 하고, 여기는 동영상 강의를 안 넣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집단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보는 거죠. 점수를 매겨보는 거. 다만 다른 요건은 여기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상황을 통제해놓고 하는 것이 실험법의 기본이고, 먼저 조사하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전 검사.
요거를 우리가 사후 검사라고 하고, A는 지금 우리가 실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했죠. 그러니까 A를 실험 집단, B를 뭐라고 합니까? 통제 집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통제 집단. 그리고 실험에 가했다. 이걸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독립 변수, 원인. 그다음 요걸 뭐라고 합니까? 종속 변수, 결과라고 표현하는 거고. 특히 실험법의 장점은 뭐예요? 다른 부분을 통제했기 때문에 독립빈수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이 실험을 하는 주체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체크를 해두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읽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 배웠습니까? 콩트에 대해서 배웠고, 콩트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 정확과 동학의 비교 1, 2, 3단계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르크스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마르크스가 어떻게 사회 발전을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펜서의 사회 유기체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뒤에 나오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르케멘의 자살론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고, 막스 베버는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미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이런 상징에 의한 것이 중요했다라는 걸 가르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목론과 실제론을 구분을 잘 하시고, 두 번째는 실증 연구와 해석적 연구를 구분을 하시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자료 수집 그 방법에서 이렇게 5가지를 장단점을 구분하고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여기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축약해서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의 있게 답변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도록 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